중국이 한 달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 명이다라고 처음 발표를 했어요. 여지껏은 뭐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일단 그 기사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갑자기 왜 일어나 싶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었을까랑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어떤 접근이냐면 일단은 제로 코로나를 이어온 건 여러 가지 사실 뭐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이 일단 장악을 좀 하기 위한 정치적으로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월드컵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나라도 이게 어떤 뭐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MZ 세대들이 네. 중국에서도 이 백지 시위를 주도하던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사실 자유를 갈망하고 이런 모습에서 좀 두려움들을 느꼈는데 저는 모든 거에서의 핵심은 사실 정치적인 게 경적인 거를 우선한다라고 보는데요. 이 백지 시위가 한창이던 그 기간에 바이든이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이 중국의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부터 급격히 빠르게 갑자기 코로나를 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 국제 정치랑도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유럽이랑 좀 잘 지내보려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구매력을 행사해 주는 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뭐 독일 총리 만나서 우리가 에어버스 사주겠다, 뭐 항만 프로젝트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국이 옛날에는 전랑 외교라는 걸 했어요. 네. 외교부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한복도 우리 거, 김치도 우리 거,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아직까지는 장기 집권에 대한 공식 선언을 하긴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중국 내부적으로 위대한 중화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전랑 외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미 본인이 당대회 끝나고 본인이 장기 집권하는 게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네. 그런 의미가 사실상 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로 코로나를 풀었던 건데 제로 코로나를 풀고 나서 보니 또 이 백지 시위가 사실상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불만이 아예 없어진 건 또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정보를 좀 공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시작으로 뭔가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질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결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서는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결국은 유럽과 잘 지내고자 하는 것도 유럽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인권 문제를 또 바이든이 자극했던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갈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저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넘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의 이런 숫자들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WHO나 이런 데서 국제기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어떤 저는 시작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지랑 관계없이 그럼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올해는 그런 식으로 대외 정책을 바꿔 나갈 거다.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좀 털어놓는 대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얼마 전에 그 호주의 석탄 수입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왜 그러지 갑자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올해 내내 계속 이런 식의 유화 정책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본인이 입지를 공고히 하는 건 끝났고 이제는 실리를 따져야죠. 전랑 외교가 실리를 따지는 거라는 양극단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적으로 주고받고 네. 또 여기서 특히나 가장 큰 핵심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실리를 따지는 방향이라 저는 좀 더 투명성 있고 국제사회에서 좀 더 좋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말씀 주신 유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련의 외교적인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랑 약간 어긋나는 정책들로 놓고 볼 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냉전 분위기에서 그게 먹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유럽과의 관계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봤는데 독일 총리가 사실 독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계약들을 따온 건데 그게 왜 그럴까? 유럽 경기가 결코 앞으로 좋다라는 전망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결국은 구매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또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 멀다 먹고 가까운 입지에 있다고 보는 건 맞죠. 중국과 상대적으로는. 근데 경제적으로 중국이 구매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결코 이걸 또 거절할 필요는 있는가. 그거는 저는 뭐 거기 안에서의 최선적인 어떤 그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편가르기와 별개로 실리를 챙길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리오프닝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중국이 갑자기 발표를 해서 그걸 여쭤봤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환호하고 있다. 뭐 저 안에 내용들은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뭐 UBS나 뭐 관련 월스트리트 투자기관들이 중국이 돌아오면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그런 기사 내용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여행입니다. 여행 업종과 관련된 곳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면 중국 내외 기업도 있고 유럽, 미국 기업들 다 있는데 여행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럽 경제의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럴 것 같고 일단 중국의 이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리오프닝을 딱 열었을 때 정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네.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일단 두 가지랑 연결해서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도 가계자산의 너무나 큰 비중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부동산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혹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는데 네. 일단 부동산은 제가 중국에 최근에 이제 또 GDP나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이미 나온 지표들도 물가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연말까지는 지표를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한 달 지난 지표를 바라보는 거라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한동안 안 좋았던 건 다들 아는 이야기라 2달 연속 중국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오는 지난달 지표도 사실상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유동성 지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중국의 중장기 대출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대출에서 가계와 기업이 엇갈리는 모습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 쪽의 중장기 대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기업의 중장기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 기업들의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 여기서 기업이 누구냐면 헝다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 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랑 다르게 금리를 계속 내려왔어요. 미국이랑도 다르게. 금리를 내려오면서 사실상 부동산 쪽에 이 훈풍이 좀 돌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취했던 수단이 지금 뭐냐면 너무나 대마불사라고 부동산이 망가지면 사실 중국 경기가 무너지는 이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중국 정부가 상업은행들 그다음에 감독기관들 다 불러서 이런 부실 자산들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대출해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실제 이런 헝다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의 대출로 연결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지금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가 부동산 사이클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게 결국은 자금 조달을 받아서 여기서 투자를 이어가는 이 앞단에 있는 사이클을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가장 앞단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가계대출은 또 계속 빠지고 있다. 중장기로. 이건 왜 그럴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가계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인데 네. 중국은 모기지금리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가계 입장에서 가장 큰 지출이 줄어들었던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 지출이 줄었고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지출이었는데 주담대가 이게 줄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 가니까 중국은 뭐 미국이랑 다르게 임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초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를 저희가 접근해서 좀 본다고 하면 모기지 금리를 중국이 과연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올해 하반기에 예상보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또 올라버리면 중국이 모기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으로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비용은 낮은데 중국이 여기서 경기가 업턴을 좀 보이고 고용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비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점점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사망자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지만 저는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증거나 환경들이 충분히 좀 조성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랑 상관없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와 소비를 할 수 없는 부류가 좀 나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중국의 고소득층 정말 상위 한 5% 이상 이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클 거고 이분들은 그냥 정책적으로 해외를 못 나가서 소비를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코로나만 풀면 바로 당장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그 LVMH 이런 그룹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건 해외여행 관련되어 있는 사실상 소비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여전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종목들이 여전히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당장 소비가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매스 소비. 그러니까 정말 중국 내에서 소비재, 단에서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 내에 있는 소비재들을 봤을 때는 한 분기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재들이 사실상 더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데 이런 쪽은 당장 움직이고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이제 뭐 훈풍이 불기라도 불 텐데요. 기업들은 일단 부동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제를 가장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당분간도 그렇고 앞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봐야겠지만 네. 지금은 개선의 여지들이 충분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악화의 원흉은 부동산 이 준공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로 갔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테일 단에서 내가 준공이 뭐 내년에 될 거다라고 이 부동산을 투자해 놨는데 이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네. 가장 큰 이 패닉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 대출이라는 건 주담대 대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게 숫자만 보면 안 좋아 보이죠. 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의지가 없는 건가? 네. 근데 우리가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걸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물론 전체 이제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줄어드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금리 곱하기 총량인 건데 이게 전체 규모가 되는 거고 총량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그러니까 이 금리 자체가 워낙 중국에 떨어뜨려준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 여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추가로 저축을 했던 측면이 있고 이게 코로나를 풀면서 소비에 대한 심리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저는 증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1월 들어서 이제 2023년 시작한 지 이제 보름 정도 됐는데 지금 예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요? 지금 상황이 소비 측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심판대라고 하면 춘절일 것 같아요. 네. 춘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이번 주말인 거니까 중국은 딱 춘절이 끝나면 각각 카테고리별로 얼만큼 판매가 늘어난지가 정확히 딱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 오피스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얼만큼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나왔는지 그리고 유동인구 플러스 이 카테고리별로 정말 좋아졌는지 이 두 개가 확인되면 소비의 그림이 명확해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나 뭐 이런 명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중국 상위 계층이 주로 소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주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에르메스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네요. 보니까. 에르메스 주가가 유로죠. 1,600유로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 한 30% 20% 최근엔 더 빠르게 오른 것 같고요. 연말부터 계속 그런 분위기였고 다음은 이제 루이비통이죠. 이게 전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프랑스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명품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저렇게 지금 최근에 특히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올을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신을 보면 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연말을 봤을 때 네.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말고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경기가 뭐 좋아지겠어 의구심을 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블룸버그 추정도 그렇고 사실 올해 그래도 5%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얼만큼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중국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리오프닝 긍정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기대하는 대목이죠. 근데 네. 부정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수입하고 뭐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나 운임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 파이 자체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다른 쪽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도 좀 동시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한 쪽이 좀 괜찮았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반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다른 나라가 안 좋은 거를 상쇄하는 정도인 건지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면 이 이상 굉장히 큰 규모로 중국이 좋아질 건지를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조금 첫 번째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를 상쇄하는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런 원유라든지 커머디티 가격이 더 빠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건가 그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려면 네. 중국의 경기를 보면 보통 뭐를 보냐면요. 보통 정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 주도로 사실상 정책이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명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뒤에 양회를 좀 말씀드릴 건데 양회라는 거는 올 한 해 동안 중국이 앞으로 얼만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갈 거야라는 숫자를 정확히 이렇게 박아주는 유일한 회의입니다. 중국은 숫자에 좀 인색하거든요. 네. 그래서 GDP 성장률, 고용 목표치, 재정 적자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정 적자율이 우리 예상을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주로 정부 주도로 투자, 재정 적자율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용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개선되는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짝짝짝 이 연결고리가 잘 맞아서 움직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투자의 힘이 제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조금 미지근한 그런 그림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올라가는 우상향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막 이 정도 기울기로 막 올라간다고 하면 한 요 정도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중국 발로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에 보도한 거 보니까 그 오페크의 감산도 있고 러시아 제재에 맞물려서 뭐 중국이 돌아오면 유가가 또 오를 것 같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망을 하는데 그럼 그것도 역시 뭐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비중을 조금 보긴 해야 되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좀 수혜를 봤던 게 러시아에서 지금 이 저가 원유로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 물론 감산 이슈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에서 이 저가로 공급받는 것도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중국이 막 투자하는 게 뭐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했던 우리나라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마침 오늘 대신증권에서 이경민 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중국 경제가 회복보다 둔화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는 뭐 일정 부분 되돌려질 수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기대했던 게 예상보다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올랐던 주가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옅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중국을 참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에 정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팬시해졌네, 조금 똑똑해졌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나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 이렇게 쭉 보니까 민영 기업들은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은 거죠. 특히나 중국에서 규제해왔던 빅테크 기업들 이쪽은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해왔습니다. 네. 거의 한 3년 동안. 그러다 보니 이들 기업이 정부 규제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건 맞았는데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이 이게 그 매출액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어닝단에서 굉장히 둔화되거나 이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부가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재정 투자의 이 여력들을 좀 강화해 나가보자 이런 전략들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에 중국이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했어요. 네. 이게 양회 전에 앞으로 그 다음에 할 경제 정책 기조를 조금 잡아주는 회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재정이랑 통화 정책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거야. 근데 민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정확히 그때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규제를 막 풀어줬는데 이런 거죠.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 이 묶어놨던 이 철창을 이렇게 풀어줘야 이들이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저는 규제를 풀어서 부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투자는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런 투자랑은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도로, 뭐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전략을 바꿔서 중국이 중장기로 원하는 방향이랑 조금 매치를 하려고 해요. 이게 결국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과 그다음에 중산층을 늘릴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형태가 결국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중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계속 어마어마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가 신형 인프라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네. 이 신형 인프라가 최근에는 동수서산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수서산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를 투자하는 큰 컨셉 자체가 중국이 동부 지역은 고소득층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 많아요. 인구 밀집도도 높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옮겨와서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고 물론 중국 다 대부분 평지긴 하지만 여긴 또 공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 대비해서는 당연히 토지 면적이 가격이 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막 확보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중국의 도시들을 스마트 도시화해서 여기에서 자율주행차 등등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먼저 확보한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미국보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계속 굴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한데 서부 지역이 이제 신장 위구르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또 태양광 인프라, 풍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나 풍력은 더 앞으로 강화할 건데 이 전력원을 클린 에너지로 확보하겠다는 게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전체 틀에서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뭐 일부 중국의 뭐 국유 기업들도 역할들 좀 하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실제 산업에 투입하는 거, 자율주행차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중국 국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투자를 유도하게끔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회에서 나오는 재정 적자를 숫자만 딱 보면 시장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나라 연동되어 있는 차이나 소비자들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민영 기업 주도의 투자로 연결되면서 생각보다 전체 총합의 투자는 나쁘지 않네? 이런 그림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빠질 때 그 전에 무서우니까 일단 정리하고 보자가 아니라 빠지실 때 추가로 저는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